반갑습니다. 금산교당 태원영입니다. 처음 와서 몇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 교당이 이렇게 길가 대로에 있다는 걸 처음 봐서, 제가 다니던 교당은 다 안쪽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놀랐고, 두 번째는 간식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다. 게다가 이 친절함에 놀랐고,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연으로 왔는데 쭉 들으면서 그 강연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연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되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주제는 이제 건국론하고 대한민국 2.0이라는 굉장히 큰 이야기 적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저희 이제 원불교 계기를 이제 연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우선 굉장히 많은 방황과 10대, 20대를 거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방황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안학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20대 후반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뭐 알바도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그 대안학교 가서 이제 저를 좀 이제 안정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큰 저희, 목표는 뭐였냐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알았던 한 서예가 분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천심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탄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그 이후에도 가능한 한 앞으로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있었던 산청에 있는 학교에서 처음 대안학교 시작할 때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저는 원불교 어떤 종교인지도 몰랐고, 근데 가봤더니만 거기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약간 사이비 종교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급여도 별로 없었다고 그때 들었었고, 학생들은 엄청 거친 학생들이었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감생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박 교장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교감 이제 실에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 끼 밥에 채했다고 밥을 원수로 아는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참 희한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1년 동안 이 원불교라는 것에 굉장히 궁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998년에 성지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연수를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뵀던 이제 그 성지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하면서 제가 전서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쭉 1년 동안 읽고 난 다음에 이건 나랑 너무 맞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결혼도 하게 됐고 해서 옆에 있는 파트너를 꼬셔서 같이 원불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98년에 진주교당에 그때 자발적으로 가서 입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쭉 대안학교가 저는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당과 인연이 되었고, 그 두 가지가 저한테 큰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정신 혹은 원불교의 철학과 저희 교육자적인 어떤 철학과 정신을 일처시켜 가는 것이 저희 화두로서 쭉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계기가 있었겠죠. 10년마다 아주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원불교를 통해서 제 나름 아까 말씀드렸던 천심을 다시 찾아가는 계기들을 많이 마련했었는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저한테는 큰 또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국론이라는 것은 이제 정산종사님의 이제 법어편에 있는
건국전신과 관련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 계엄 이후 유튜브는 틈만 나면 열어보는 비밀 창고가 되었다. 지금은 훨씬 여유롭게 스포츠나 영화도 심심할 때 열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지난 대선까지는 그야말로 차르는 판이었다. 80년대 대학 캠퍼스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12.3 계엄의 기억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끔찍함이었다. 대한교육운동을 이생의 천업으로 여기며 30여 년을 살아온 교사로서 계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교육적, 사회적, 역사적 후퇴였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야 할 것 같은 내면의 강력한 목소리는 동시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는 외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탄핵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상경버스에 합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국회의사당 대로 한편에 서서 작은 소리라도 보태야 했다. 원불교와 대한교육을 처음 접한 20대 후반의 어느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원불교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대한교육적 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 12.3 계엄은 이 두 가지 신앙과 실천이 동시에 파괴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다.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이고 교육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까마득한 안전의 날들이었다. 이어졌다. 심지어 30여 년 지켜왔던 아침 명상과 독경의 시간도 어디론가 사라질 듯한 위기의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고 안전된 어두운 마음 한가운데를 비추는 강력한 광선 같은 본문이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정산종사법어 제3구분편의 건국정신이 바로 그것이었다. 건국론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절실하게 다가왔다. 올해가 해방 80주년, 그러니까 80년 전에 그 혼란한 시기를 관통했던 정산종사님의 해안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고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구체적인 비전을 온몸의 전율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본문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교육과 진화의 길은 물론이고 작금의 사비 종교와 종교의 극단적 행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근본적 해결책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또는 희망을 잃지 말라. 영원한 세상을 통해 볼 때 당장이라도 아무리 난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는 여진이 있고 진보가 있으리라.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하여도 평안 심령을 놓지 아니하여야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되리라. 구군편 29장의 이야기는 12.3 계엄 이후 시커멓게 타버린 상처 입은 마음의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그리고 근세의 동네에 비롯이 이 나라에서 된지라 평화의 발상도 이 나라에서 되리라. 세계의 대운이 이제는 동남으로 돌고 있으므로 앞으로 동남의 나라들이 차차 발전될 것이며 이 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리라. 구군편 32장입니다. 이 비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제2 건국론이라 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2.0의 철학과 비전을 정산종사 본문을 통해 깊이 통찰하게 되었으며 원불교가 왜 인류의 미래에 꼭 필요한 종교이며 세상의 등불인지를 새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한때 교전을 독경하면서 정산종사 법어에 대해서 쉬우면서도 단순한, 그래서 경전이라기보다 도덕에 대한 강연으로 여기며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특히 건국론의 경우 해방시국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이격감으로 신문의 사설 정도로 치부하고 넘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을 계기로 스스로 깊이 반성하면서 동시에 원불교가 왜 현대적 생활 불교이며 대안적 종교운동인가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고 탐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원불교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그 속에 꽉 들어찬 보석 같은 스토리들을 다시금 되짚게 되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볼수록 정말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교라는 것에 무릎을 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해탈은 물론이고 사회 및 세상과 함께 이런 세계로 나아가자는 원불교의 구호와 실천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자 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온 인류의 귀처가 되고 그 발원지인 이 나라가
전생령의 부모국이 될 것이며 라는 부분편 33정의 얘기는 정산종사의 탁월한 얘기는 이 법문에서 정산종사의 탁월한 얘기는 이제 예견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그 선도적 예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전파할 진정한 수행인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각자의 생활터 곳곳에서 지금 당장 말이다. 이상이었는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 강연자 모두가 혹은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이 이러한 각자의 생활터 곳곳에서 진정한 수행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국가 혹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발표 과제로 뽑은 내용은 무시스기 업력을 녹이는 사막수행을 지성으로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아버님 49제를 모시게 된 계기로 서신교당에 입교한 지 올해로 딱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차곡차곡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이 앞섭니다. 제가 그 교당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불생불멸, 인과봉, 그리고 사막, 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공부는 등한시하고 치사할 때 유념해서 잘 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생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온전한 치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사소한 경계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특히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과의 경계에 부딪힐 때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틀렸어. 나는 이 아상에 젖어서 모든 원인과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꼭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성격과 생각과 기질이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 교감님 설법 말씀을 받들면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새 마음으로 후신 개선해서 매사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일부러 마음을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온전한 치사가 되는 그날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온 자비단 안성장입니다. 같은 여행 주제로 감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좀 어렵네요. 제 나름대로 써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6일 동안 교무님 보호 아래 부부 6쌍, 모녀 1팀, 여성회원 6명과 함께 32명이 두바이 아부다비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두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인구는 360만 명쯤 되고 인구 비율은 현지인이 15%, 외국인이 85%, 그중 외국인 중 중국인이 40만 명이라 합니다. UAE 인구 3분의 1이 두바이에 거주하며 면적은
서울은 6.8배. 날씨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화하여 여행하기 좋습니다. 여행 첫날 5시 30분에 효자교당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서 1시에 대한항공 편으로 10시간 비행하여 현지 시간 오후 6시에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도중 비행기 속에서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설산 구경도 하였습니다. 두바이 공항 입국 심사 시에는 보통 외국 여행 가면 지문과 안면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홍채 인식을 하는지 입국 심사대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고 두바이 여행 첫날 호텔에서 아부다비의 그랜드 모스크 관광이 있었습니다. 두바이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 모든 건축물들이 모양이 아주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두바이 행정당국에서 도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했다 합니다. 그랜드 모스크 신전은 세계에서 6번째로 우아하고 웅장한 사원으로 모든 외벽이 하얀 대리석이며 안 실내의 하얀 기둥의 윗부분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샹들리아하고 카펫 그리고 벽면과 바닥이 너무 예쁜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포토존이 따로 없을 만큼 어디서나 찍으면 멋진 사진이 연출되는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 후 대통령궁과 영빈관을 구경하였고 7급 호텔의 커피숍에서 금커피도 마시며 또 돛담배 모양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였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하면 보통 프랑스 파리에 있잖아요. 무슨 루브르 박물관이 아부다비에 있나 했는데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해외 첫 분관으로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명화를 감상했습니다. 그다음 올드타운과 재래시장을 관람하였습니다. 그 올드타운은 우리나라 민속촌과 같이 현지인들이 살고 있고 현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후에 있을 사막 사파리에 필요한 저는 스카프를 하나 구입했는데 가이드가 많이 깎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50%를 깎고 스카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전통시장 광장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가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상택시라고 부르는 그런 배도 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금시장의 최대 금시장이래요. 이곳이 두바이 긴 골목 속 양편으로 금 장식물들이 있는데 너무 화려하고 구경거리가 많았어요. 저희는 직접 들어가서 그 아름답게 세공된 금 제품들도 구경했고 또 우리나라는 금이 보통 24K, 18K인데 이곳은 22K래요. 우리나라보다 금값이 싸다고 하는데 좀 단순 비교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음에 두바이 쇼핑몰로 이동했는데 두바이 쇼핑몰은 축구장 50배 크기라고 합니다. 쇼핑몰로 들어가는데 왼쪽 벽면을 보니까 펭귄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더 위쪽을 쳐다보니까 곤돌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두바이 초콜릿도 구입했어요. 오후에 해질무렵에 사막 사파리 구경을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곳에 가면 정말 스릴 있는 그런 것을 타고 싶었는데 저희 차가 5대가 연이어서 가는 바람에 제가 상상했던 그런 멋진 사막 사파리는 못했고요. 그다음 그 캠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민속 춤과 불쇼를 구경하면서 저녁을 먹고 낙타 체험도 했습니다. 다음은 4일째 미래박물관을 갔습니다. 미래박물관 앞에는 거대한 이런 손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어요. 이 손 모양의 조형물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봤는데 설명 들었는데 생각은 잘 안 나고요. 이렇게 펼치면 W자가 되는데 제 나름대로 월드라는 생각이 됐고요. 하나를 접으면 이렇게 V자가 돼서 빅토리, 또 이렇게 하면 러브. 그래서 그 아랍 문화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비전을 상징하며 그 두바이 아부다비 옛날 구행했던 세이크 모하마디가 자주 사용하는 동작이 됐대요. 이거는 두바이의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철학을 가진 그런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조형물 앞에서 저희 32명은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선현 그 미래박물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서 하얀 동굴 모양의 복도를 다니면서 사진도 찍었고 1층 로비에서는 로봇 시연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가이드가 그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줬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와 똑같이 그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린대요. 그거는 그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등하교 시키느라고 그렇게 교통이 번잡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나 그 자녀들 교육열은 참 대단하구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시내 관광과 그 브루어터 아일랜드 다리 위에서 해가 지는 바다를 보면서 그런 것을 감상하였고 또 그것을 사진도 찍었는데 그 옆에는 현대건설에서 지었다라는 대관광차 놀이시설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둥그런 한 차에 40명이 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큰 규모에 대해서 좀 감탄하였습니다. 다음엔 두바이 프레임인데 그 사진 액자 모양의 금으로 된 프레임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두바이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또 구도시와 신도시를 본다라고 가이드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우리나라는 버즈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분수쇼를 봤습니다.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분수쇼는 세계 3대 분수쇼라 하는데 다양한 음악과 분수쇼를 구경하다 보니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쉽게 느껴졌고 또 분수쇼가 끝난 다음에 주변에 그 건축물에 조형쇼를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두바이 분수 물의 높이가 250m라 하니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성물산에서 지었고 828m 높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은 팜 주메이라 섬 관광을 했어요. 팜 주메이라 섬은 야자수 모양의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야자수 모양의 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인공섬이라고 하고요. 그 섬에 가기 전에 52층 전망대에서 그 인공섬과 그 두바이 시내 전경을 구경했는데요. 이게 360도라 빙빙 돌아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구경했는데 너무 더워서 커피숍에서 전 잠깐 휴식했습니다.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두바이 섬에 도착했고 그 섬에 도착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 먼 바다 너머는 이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공섬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한국에는 있고 두바이는 이곳에는 없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뭘까 생각했는데 산불과 태풍이라 했어요. 참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라 참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파리 끝난 다음에 또 두바이 쇼핑몰을 다시 들려서 이제 그곳 구경하고 명품 구경하고 그 쇼핑몰은 세계에 있는 각종 명품들이 다 있는데 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10%에 해당되는 두바이의 그 부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이제 명품 구경도 하고 아이쇼핑도 하고 또 선물거리와 기념품을 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가이드가 화장실을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이곳이 명품 화장실이라고. 화장실이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으로 해서 저희가 공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9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차창 밖에 단풍잎이 다 우거져 있는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계절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창조력의 산물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 오랜 유산으로 남겠죠. 두바이 왕은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를 하며 그 후손들이 살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를 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두바이 루브르 박물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두바이 디즈니랜드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세계 사람들이 두바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두바이가 세계 인구 3분의 2가 8시간 안에 두바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래요. 그래서 그 두바이 왕이 두바이를 관광, 휴양, 부동산,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옛말이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길은 두바이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바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여러 번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교무님과 교도님과 함께한 이번 여행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뜻깊은 여행으로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교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여행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어려운 가운데 환율이 막 오르고 있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교무님께 감사 올리고, 함께 한 교도님들께도 덕분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